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성격이 워낙 소심한 편이라서 누군가에게 글을 쓰는 게 익숙하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용기를 냈어요. 그러니 부족한 글솜씨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은 바뀌기 마련이고 싫어하던 것이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했던 걸 싫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먹는 걸 예로 들면 저는 예전에는 채소를 싫어했고요. 식감 때문에 버섯도 전혀 먹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언젠가부터는 절대로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됐고요. 하지만 제게는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도박이라는 거였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한 것에도 그게 아주 크게 작용했고요. 남편 역시도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 도박은 물론이고 내기하는 것까지도 질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은 시아버지가 인터넷으로 포커를 하는 걸 보고도 화를 냈거든요. 가상의 돈이 오가는 정도였고 그걸 현금화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치를 떨면서 싫어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왜 그렇게까지 도박을 싫어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죠. 뭐? 당신도 도박은 싫어하잖아. 싫은 이유가 뭐가 있어. 도박은 중독이야. 거기에 패가망신의 지름길. 술이나 담배는 본인 건강만 망치는 거지만 도박은 달라. 친척에, 가족에, 지인들까지도 피해를 준다니까.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알지, 아는데 아버님이 하신 건 그냥 인터넷 게임인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거야. 아버님 많이 민망해 하셨잖아. 그냥 심심해서 하신 것 같던데. 은퇴하고 심심하시면 다른 소일거리를 하면 되는 거지. 왜 하필 저런 게임이야. 결국 결은 같아. 실제 돈도 아닌데 그렇게 집중해서 매일 접속하고 또 돈이 없으면 충전하고 또 소리는 어때? 집은 책책 날아다니고 박수치는 소리에 저런 자극적인 건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나아. 아, 그런가? 당신도 휴대폰으로 게임 같은 것도 하지 마. 알았어? 내가 언제 게임하는 거 봤어? 절대 그런 일 없어. 알면서. 알지.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말하는 거야. 물론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어요. 특히 제가 도박을 싫어했던 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름이라는 말을 주로 썼는데 동네에서도 유명할 정도였죠.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온몸에는 담배 냄새를 풍기던 사람이었어요. 희한하게 도박 중독에는 술과 담배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제 생각에는 애초에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이 도박을 하는 것 같을 정도로요. 노름으로 돈을 딴 날에는 더없이 상냥했던 아버지였지만 대부분의 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희 집에서 노름판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 당시 제 나이 7살이었는데 안방에 모인 아저씨들과 아줌마들이 제게 바카스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줬었죠.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 관심이 좋아서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방 안을 지키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히 교육상 좋지 않았고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만들었죠. 한 번은 제가 노름판에 자주 오는 아주머니의 말투를 따라하며 욕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저는 정확히 그 부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꽤 오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게 상기를 시켰죠.
어머닌 밥을 먹다가도 문득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언제 너희 아빠랑 이혼하려고 했는지 알지? 알아. 매번 엄마가 말해줬잖아. 내가 욕을 했을 때라고. 그래.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직도 철렁 내려앉아. 그 어린 게 장난감 대신 화투패를 들고 놀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너무 아파. 진짜로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무슨 그 이야기를 아직도 해.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도 엄마는 계속 미안해 할 거야.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고 할 거야.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실행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어머니는 제가 더 어릴 때 이혼을 했다면 하는 후회를 반복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그 과정은 어린 제게 많은 상처를 남겼죠. 어머니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낸 순간부터 아버지는 폭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반쯤 뒤집힌 상태로 어머니의 옷장 서랍을 다 열어서 돈을 훔쳐가는 것은 기본이었고 어린 제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돈이 있는 곳을 묻기도 했죠. 그리고는 그 일의 모든 원인을 어머니에게 돌리곤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도 이랬어? 원인은 바로 너야, 너! 망할년이 착한 척 순종적인 척하면서 결국 다른 남자랑 놀아나려고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여보,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요? 당신이 자꾸 노름판에 다니고 일도 아예 그만두고. 그게 누구 때문인데? 멀쩡한 일을 내가 왜 그만뒀을까? 바로 너야! 니년이 이혼 소리 하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어? 야반 도주할까봐 내가 지키고 있으려고 그만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돈 어딨어? 돈 어딨냐고? 없어요. 당신이 일주일 전에 가져갔잖아. 이게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언성을 높여. 가져갔잖아. 얼마나 서방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면 애 있는 앞에서 반말을 찍찍해? 오냐, 너 돈 안 가져오면 내일은 너 일하는 식당 쫓아갈 줄 알아. 거기서 처맞으면 돈이 나오겠지. 여보! 여보고 저보고 주둥이 닥치고! 내일까지야. 돈 나올 구멍 찾았네. 알았어? 이미 돈 빌릴 만큼 빌렸고 아무도 빌려주지도 않아요. 저번에도 가불했던 거 준 건데. 가불 더 해! 하면 되잖아! 그까짓 돈 내가 불려서 다시 가지고 오면 그만이야. 제발 노름 좀 그만둘 순 없어요? 우리 딸 봐서라도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내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두 손을 싹싹 빌고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어머니가 부탁했지만 그런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곤 아버지가 말했죠. 재수없게 질질 짜지 마! 우리 딸! 그래, 너 말 잘했다. 돈 더 안 가지고 오면 잘난 네 딸이라도 내가 술집에 팔아버릴 줄 알아!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뺨을 때렸고 정말 죽자고 달려들었습니다. 뒤엉켜서 힘없는 손으로 얼굴을 핥히고 머리채를 뜯었어요. 아버진 놀랐는지 잠깐 주춤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발로 걷어차고 팔을 뒤로 꺾어서 넘어뜨리고 손에 잡히는 걸로 때리다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죠. 저는 울면서 아버지를 말리다가 뒤로 나가 떨어졌고 어머니는 제 쪽으로 기어오다가 아버지가 던진 재떨이를 머리에 맞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몇 초 정도의 정적과 함께 머리 주변으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놀라서 아버진 달아났어요. 다친 자신의 부인과
고작 9살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를 두고 말이죠. 아마도 아버진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살아있는 걸 알았어도 못 오게 된 걸 수도 있죠. 도박을 하다가 감옥에 몇 번을 들락거린 전적이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제 기억에 아버지는 그게 마지막이었죠. 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실종신고까지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사망 처리가 됐으니까요. 카드를 쓰거나 통장을 만들거나 하는 생활 반응도 전혀 없었기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채업자의 손에 죽었거나 살아있더라도 어디 섬에 팔려갔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하지만 그게 온전한 자유를 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 시간만큼 감당해야 할 빚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저기 빌린 돈을 갚는 것만 해도 무려 5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어머니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었다는 겁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5년 동안 모은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음에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리고는 또 다른 목표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도박빚에 쫓겨서 이 집 저 집 떠도는 거 결혼 생활 내내 얼마나 지겨웠는지 아니? 내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였어. 오랜 시간 이웃들이랑 보내는 거. 옆집에 수저가 몇 갠지도 알고 슈퍼 앞에서 떠들고 서로 반찬도 나눠 먹는 그런 거. 엄마는 그래서 이제 정착할 거야. 정착? 지금도 계속 같은 집에서 살잖아. 이게 정착이지. 아니 그런 거 말고 평생 내 집인 그런 곳에서 살다가 가고 싶어. 더 나이가 들어 눈을 감더라도 거기서 죽고 싶고. 내 집 마련하고 싶다는 말이지? 이제 엄마 꿈은 그거야. 작아도 좋고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좋아. 엄마, 이제는 그거 하나 보고 살 거야. 알았어. 그럼 나도 도울게. 나도 이 악물고 그렇게 살게.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 20대 전부, 30대의 절반을 다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비록 좋은 대학도 못 갔고 이름 있는 곳에 취직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연식은 오래됐지만 깨끗한 18평의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게 됐어요. 평생 빚지고 사는 거에 치를 떨던 우리였기에 은행빚 하나 없이 온전히 저희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죠. 저나 엄마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계약서 한 장을 상 위에 올려두고 절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고 남편과 만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또 미뤘지만 그런 저라도 괜찮다고 기다려줬던 좋은 사람이기도 했죠. 그렇게 연애만 총 4년을 하고 40을 앞두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치관이 잘 맞아서 그런지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 하나를 꼽자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보통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킨다든지 구박을 했다는 문제가 많던데 저는 결이 달랐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다? 따돌린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꼬집어서 말하기 애매한데 예를 들면 말을 걸어도 무시하거나 짜증나는 표정을 숨기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소에 가까웠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싫어한다고 확신을 한 사건은 결혼 후 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생신이었죠.
네, 아무래도 그때가 제 결혼 후 첫 집안 행사라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부족한 솜씨로 음식도 직접 했고 백화점에서 산 향수를 직접 포장까지 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은 시어머니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이런 선물을 다 받아보고 너무 고맙다, 아가. 나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야. 너한테 평생 차라마. 이 향수도 절대로 안 쓰고 아껴둘 거야. 아니요. 쓰셔야죠. 제가 다음엔 더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네? 저는 갑자기 우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도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런데 그때 뒤늦게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식탁에 앉고는 말했죠. 그거 좀 적당히 하세요. 애초에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생일상 차리라고 하고 싶으세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감싸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좋아서 해드린 거야.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 우리 집은 원래 이런 거 안 챙겨.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하나 둘 챙기다가 나중에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힘들다는 소리 안 할 거야. 그래도 어머니 생신날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기분 좋게 해. 기분이 좋아? 난 기분 별론데. 그날 저희는 정말 처음으로 다퉜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한 후에도 저희는 서로에게 언성을 높여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제게 맞춰줬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남편이 시어머니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때문에 우린 정말 많이 다투게 됐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병문안을 갈 준비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제 앞을 막아섰죠. 굳이 가야겠어? 그냥 집에서 쉬자. 모처럼 휴일인데. 그래도 다치셨다는데 한 번은 가야지. 당신 지난 명절에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갔잖아. 그냥 어머니 엄살일 거야. 아버지랑 통화도 했어. 별거 아니래. 별거 아니긴 병원까지 다녀오셨다는데. 그리고 대체 왜 어머님한테만 그렇게 야박해? 야박한 게 아니라 적당히 하라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왜 잘해주지 못해서 안달이야. 장모님이나 챙겨. 혼자 계시는데 자주 찾아가고 그래야지. 그건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도 우리 엄마 잘 챙겨드리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을 왜 이해를 못해? 내가 필요 없다고 하잖아. 그리고 장모님 챙기는 건 사위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그래, 나도 며느리야.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도 있다고. 진짜 내가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래.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머님이 당신한테 못할 짓이라도 했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런 일은 없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게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아니라면서 왜 다들 어머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심지어 찾아뵙지도 못하게 하고. 더구나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데 안 가는 건 너무 양심이 없지. 혹시 당신 그거야? 뭐? 그게 뭔데? 착한 며느리병. 한국 여자들은 그거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왜 안 해도 된다는데 굳이 가서 일을 만들어? 당신이 가면 나도 가야 되잖아. 아버지도 불편해하시고. 착한 뭐? 정말 당신 너무 못된 말 한다.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그럼 더 표현할 말이 있어? 보통 여자들은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좋다고 얼씨구나 했을 거야. 난 오히려 당신이 유난을 떠는 걸로 보이는데. 더구나 지금 홀몸도 아니잖아. 그냥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 솔직히 그 말에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초반엔 정말 편하긴 했어요. 김장, 명절, 제사는 물론이고 시집살이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게 됐고
덕분에 명절 전달부터 한숨 쉬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한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희 남편을 완벽한 중재자라며 부러워했죠.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그 부분만큼은 남편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칭찬하며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건 이거였어요. 원래 딸은 지 엄마 팔자를 탐는다는 말이 있잖니? 내가 그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서방은 너희 아빠랑 닮은 구석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도박도 안 하고 그래도 너 나랑 닮은 구석은 있어. 그게 뭔데? 엄마 결혼 생활이랑 내 결혼 생활이 비슷한 게 있어? 시집살이 안 하는 거. 그거 하나는 똑같아. 엄마도 시집살이 안 했어? 나 태어나기 전엔 한 거 아니었어? 안 했어. 왜냐하면 너희 아빠가 하도 돈을 달라고 난리를 쳐서 이미 인연이 끊어졌었거든. 그래서 위로 시누이만 셋이나 있었는데도 나한테 김장 한 포기 담그라는 소리도 안 했다. 시어머니도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신경도 안 쓰셨고 딱 그거 하나 닮았네. 그때는 웃으면서 넘겼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제가 막상 임신을 하게 되자 약간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가 제게 그렇게 대할까봐 무서워졌거든요. 거기다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멸시와 구박을 당하면서도 늘 아들과 자신의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셨죠.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였어요. 어린 소녀처럼 눈물도 많고 아기자기한 것들을 좋아하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늘 가족을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기간이 늘어날수록 시어머니와 저는 더 가까워졌죠. 남편 몰래 여행도 같이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희 아이를 돌봐준 것은 물론이고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 주셨죠. 2번의 수술, 항암과 입원을 반복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병원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저를 달래준 것도 시어머니였어요. 울지 말거라. 우리 아가 얼굴 이런 거 보시면 사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요. 평생을 고생만 하셨는데. 괜찮아. 자식도 이렇게 잘 컸고 후회 없이 열심히 사셨잖니. 너가 행복한 거 그거 하나 더 바라고 계실 텐데 이렇게 울기만 하면 어쩌니? 너라도 힘을 내야지, 응?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때 저희 어머니는 결국 퇴원을 결정했고 이전부터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집에서 눈을 감으셨죠. 어머니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마지막에 하셨을 정도로 시어머니를 신뢰하셨습니다. 그 후에 치른 장례도 발인도 두 팔 걷어 도와주셨기에 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부터는 남편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렸어요. 실제로 남편이나 시아버지도 그 뒤로부터는 참견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한다고 말하곤 했고 저희 어머니에게 저를 이어받았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본인이 제가 행복해하는 걸 다 보고 죽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해주겠다는 말씀을 버릇처럼 하셨고요. 신기하게도 저희가 가까워지자 남편도 시아버지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늘 냉기가 돌던 집안은 아주 가끔이긴 해도 따뜻한 말이 오고 가기도 했죠. 그러다가 제가 다시 복직을 해야 할 시기에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가, 너만 괜찮다면 손자 돌보는 건 내가 하면 어떨까 싶어. 복직하면 일하는 것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고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겠지. 그러니 몇 달은 아예 여기서 먹이고 재우고 주말에나 가끔 와서 데리고 가는 건 어떠니? 네?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유치원에 보내도 되고 요즘 어려도 받아주는 곳들이 있어요. 아직 너무 어린데 유치원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건 불안하잖니. 요즘 뉴스 보니까 유치원에서 학대도 하고 그런다던데. 그거 보니까 계속 마음이 안 좋아. 혹시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거니?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내가 맡아서 키우마. 산책도 다니고 놀이터도 나가고 나도 운동도 하고 좋지 뭐. 한 1년, 2년 정도만 있다가 유치원 보내면 그때는 괜찮잖아. 응? 하지만... 정말 너무 좋았지만 제가 망설인 건 남편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했죠. 그럼 저희야 좋죠. 이 사람 시간 안 되면 제가 데리러 오고 할게요. 정말? 나한테 아이 맡겨줄 거니? 돈도 좀 드릴게요. 애 보는 거 힘들 텐데. 어쨌든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그 고맙다는 말에 눈물까지 흘리셨고 남편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시아버지도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고요. 그 순간은 정말이지 완벽한 가족? 이런 느낌이 들었죠. 실제로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문제로 남편과 다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따금 남편이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할 정도였죠. 한 번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낚시를 다녀왔는데 기분 좋게 술에 취해서 제게 말하더군요. 우리 가족들이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건 알지? 아버지랑 어머니도, 어머니랑 나도, 또 나랑 아버지도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당신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부자끼리 여행도 다녀보고 그러네. 아버지가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차마 술 한잔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진즉에 한 번은 모시고 갈걸.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게 모두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아니야, 다 같이 노력한 거지. 그리고 예전부터 이렇게 지내지 못하면 뭐 어때? 지금부터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나도 앞으로 잘하려고. 당신이 앞으로 나 많이 도와줘. 알았지? 알았어. 나만 믿어. 서툴지만 차근차근 우린 하나씩 바꿔갔습니다. 딱히 일이 없어도 주말에 한 번씩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외식도 했죠. 그리고 휴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밤낚시도 다녔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도시락까지 함께 만들어 들려보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절도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남들은 일을 늘렸다고 혀를 끌끌 찰지 몰라도 제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무엇보다 혼자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도왔기에 힘들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했는지 알게 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비가 억수처럼 내리던 날에 저희 회사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을 때였죠. 어머님,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야죠. 아니, 애초에 이게 무슨... 갈 곳이 없었어. 너밖에 생각이 안 나고. 무슨 일인데요? 네?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거긴 안 된다. 아들 보기에 면목도 없고 또다시 날 미워하면 어쩌니? 응? 그럼 저희 엄마 집으로 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집은 누군가에게 임대하지도 못했고 팔지도 못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있던 어머니였기에 차마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가끔씩 들려서 관리를 하고 있었죠. 저는 비에 쫄딱 젖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그 집으로 향했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도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간 묻지 못했겠지만 아들도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걸 봤을 거 아니냐. 사실 너희 시아버지가 의처증이 심해. 의처증이요? 응, 그 병적이었지. 그래서 내가 가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극도로 싫어했어. 너도 내가 매번 집에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았니?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말을 듣기 전까지는 딱히 의식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나갈 때도 매번 시아버지 눈치를 살피셨죠. 그런데 그건 남편 역시도 그랬습니다. 밖에 나간다는 말에 유독 나를 세우고 시어머니를 경멸하는 말투로 몰아세운 것도 봤었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하도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서 아들도 지 애비 말에 동조를 하는 거지. 걘 아무것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정말로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정말 그랬다면 이런 집에서 왜 버티고 있겠어? 그냥 다른 남자랑 나가서 살았겠지. 내 아들, 내 남편만 보고 살아서 이렇게 버틴 거야. 그럼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 늙은 몸뚱이가 누굴 만난다고 그렇게 사람을 참는 건지. 내가 며느리한테 차마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네. 아유, 부끄럽구나. 그럼 오늘 손자가 하도 나가겠다고 해서 밖에 몇 바퀴 돌고 들어갔더니 난리를 피우더라. 비 오는 날 산책을 간 걸 믿을 수가 없다나? 아휴, 이 세월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변하는 게 없어. 평생을 살았으면서도 나를 그렇게 못 믿어서 어째? 순간 제 아이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너무나 죄송스럽더군요.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애한테 잘 말해서 앞으로는 그런 억지 안 쓰게 할게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됐어. 겨우 뺨 몇 대 맞은 걸로 내가 뭘. 맞았다고요? 젊을 때는 주먹으로 때렸었어. 지금은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지. 그런 건 괜찮다고 넘어갈 부분 아니에요. 그 이한테라도 말을 하면. 어린 시절부터 세뇌를 받아서 내가 남자 선옷은 거느리고 사는 줄 아는 녀석이야. 괜찮어. 언젠가는 내 억울한 마음 알아줄 거고. 너 우리 집 오고 나서 많이 바뀌었잖니? 그러니 괜히 너까지 그러지 마라.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전화 잘 받고 일찍 들어가면 별 문제도 없어. 그러니까 넌 그냥 신경 쓰지 마, 응? 친구도 안 만나면 그뿐이고. 친구가 뭐가 중요하겠니? 가족이 우선이지.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친구분들은 만나세요. 제 이름 쓰셔도 되고요. 아니다. 어차피 만날 수도 없어. 돈을 안 줘. 그 사람이나 아들이나 너 오고 나서 조금 준 것도 감시를 그렇게 해서 쓰기도 힘들고. 아유, 내가 늙어서 참 주책이지? 이런 말을 너한테 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내 팔자가 참 기구해. 서럽게 눈물까지 흘리는 시어머니를 달래고 식사도 따로 챙겨드렸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용돈도 드렸습니다. 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죠. 동시에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 오랜 기간 의심받았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만류하셨어요. 이미 이렇게 살아온 걸 어쩌니?
나이가 들면 사람 바꾸기 쉽지 않아. 그래도 내가 조금 조심하고 불편해도 참으면 된다. 아들이나 네 시아버지한텐 입도 뻥끗하지 마, 응? 그래도 어머님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가끔 답답할 때 네가 나 도와주면 되지 않니? 뭐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뭐 가끔 그럴 때 너한테 말하고 너랑 나간 걸로 하면 또 믿어주니까. 난 그 정도도 충분해. 시어머니는 정말 욕심이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작 그 정도로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더 챙겨주기로 마음먹었죠.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친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자주 만나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날은 어머님과 영화나 한 편 볼까 싶어서 약속을 잡은 날이었습니다. 시댁이 위치한 아파트 입구. 저는 그 약속 장소에 한참을 기다렸죠. 하지만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결국 시댁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일찍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까지 함께 데리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아버님께 물었죠. 어디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저랑 영화 보기로 하셨거든요. 아니 무슨 놀이동산? 뭐 그런 걸 간다고 그러던데. 까먹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요즘 들어 그 사람 깜빡깜빡 하더라고. 전화라도 해보렴.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아무래도 진짜 잊어버리신 것 같네요.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 근데 그때 시아버지 표정은 몹시 어두워졌었습니다. 그 순간 의처증이 떠오르며 저까지도 긴장하게 됐죠. 실제로 시아버지는 몇 번의 통화 시도를 하다가 받지 않으니 바로 저희 남편에게까지 연락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놀라서 빠르게 빠져나오긴 했는데 대충 시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것과 연락을 더 해보라는 것, 위치 추적, 뭐 그런 것까지 말하셨죠. 괜히 저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찰나의 순간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건가 하는 생각에 어머님? 하며 받았네요. 그런데 들려온 것은 난생 처음 듣는 사람의 음성이었죠. 저기 혹시 땡땡 아파트 땡땡동 땡땡호 소유주 맞으신가요? 거긴 저희 어머니가 사셨던 곳이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희 쪽에 현재 거주하는 분 전화번호를 몰라서 부동산까지 와서 알아냈습니다. 저는 땡땡 아파트 경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은 이런 방법으로 소유주에게 연락할 건 아닌데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혹시 현재 세입자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그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제가 소유주는 맞아요. 예전엔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셨고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누수 같은? 아니, 그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이 접수가 돼서요. 민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새벽에 고성방가 신고도 여러 건 접수가 됐고 위층이랑 옆집 할 것 없이 흡연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 분들이랑 마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희 입장이 곤란해서 이렇게 연락드려서 불쾌하실 건 알지만. 네?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집에 사람이 안 살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세입자를 들인 적도 없고 제가 관리만 한 지 오래됐어요. 누가 살고 있을 리가 없고요. 그렇다면 더욱이 문제가 되죠.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확인하러 올라갔어요. 분명 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데 등 뒤에서부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일을 하고 있어서 바로 오긴 힘들다고 하더군요. 제게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고 했지만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는 없었죠. 생전 어머니가 아끼던 그 집에 누군가 침입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상상은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본래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려서 관리를 했었지만 최근에 시댁 방문이 잦아지면서 2달 정도 가지 못했기에 불안함은 더 컸죠. 무엇보다 겨우 2층이었기에 침입하기 어렵지 않은 위치라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앞에 도착한 저는 제게 연락했던 경비 아저씨를 만나 함께 동행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것도 없이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 어머니 집으로 갔죠. 하지만 밖에서 들었을 땐 어떤 소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비 아저씨도 고개를 갸웃했죠. 분명 아까 전에도 소리가 크게 났었는데. 아니라니까요. 이 집은 오래 피어. 제가 말을 하는데 안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경비 아저씨도 확신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경비 아저씨 말로는 자신이 본 적이 있는데 4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를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열려야 할 문은 뚜뚜거리는 소음만 내며 열리지 않았죠. 저는 그 후에도 몇 번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누군가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누구신데 남의 집 비번을 그렇게 눌러? 이거 완전 미친 것들 아니야? 너 또 아래층에서 왔지? 경찰에 신고해버릴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남의 집에 있어? 이 문 열어! 당장 열라고! 저는 인터폰에 얼굴이 잡힐 정도로 가까이 대고 소리를 쳤고 문을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안쪽에서는 이중잠금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서야 완전히 상황을 파악한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경비실에서 문을 따는 도구들을 가지고 오셨죠. 경찰 2명을 대동하고 저희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채워놓은 안전고리 걸쇠 때문에 20cm가량만 열린 상태였죠. 눈 한쪽만으로 겨우 안을 들여다봤는데 일단 코를 찌르는 담배 냄새가 얼굴로 확 풍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베란다로 사람 몇 명이 나가는 걸 분명히 봤죠. 저는 서둘러 경찰에게 말했고 경찰 1명은 쫓아서 나가고 남은 1명이 자물쇠 자르는 도구로 잘라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정갈하기만 했던 집의 내부는 정말 가관이더군요. 신발을 신고 드나들었는지 온통 신발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했던 작은 식탁 위에는 다 핀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죠.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마치 파인애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굴러다니는 술병에 먹다 남은 치킨뼈, 어머니가 아끼던 잔이 산산조각난 잔해, 그리고 언뜻 보이는 지폐 몇 장이 활짝 열린 베란다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그 자리에 주저앉힌 것은 거실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화투패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고 머릿속은 하얗게 질렸죠.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던 경찰이 데리고 나온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한 제 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짙은 화장을 했기에 처음엔 눈을 의심했죠. 아가, 내가 다 해명하마. 이렇게 경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집안일인데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일 키우지 말자. 응? 정말 어머님이 이러신 거예요? 저희 엄마 집에?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친구들이 모임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친구요?
모임이요? 베란다로 달아난 그분들이요? 내가 미안하다. 걔들이 이렇게 할 줄은 난 몰랐어. 정말이야. 너도 나 알잖아, 응? 경찰은 가족 문제에 개입을 원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고성방가나 흡연 문제도 본인들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만 불법 침입에 관련해서는 본인들에게 연락달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를 도왔던 경비 아저씨도 주의를 주고는 나갔고요. 부서진 현관문과 더러운 거실에 앉아 저는 한참 화투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해야. 난 절대로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너도 알잖니? 날 몰라? 그렇게 오래 봐왔으면서. 내 친구들이 좀 거친 애들이 많어. 나도 절대로 못하게 했는데 정말 미안해. 우리 아가가 너무 놀라고 화났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 집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 줄 아시잖아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계속 민원이 있었다는 걸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내가 딱 한 번 친구를 데리고 왔었는데 걔가 비밀번호를 외웠나 봐. 나도 오늘 여기 와서야 알았어. 내가 치우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온 거고 친구들은 놀라서 나간 거야. 그렇다면 더더욱 신고해야겠어요. 안 된다. 너도 알잖아. 그래, 뭐 친구들은 신고할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이랑 아들이 알면 난 정말 죽어. 예전처럼 그렇게 폭행당할 수도 있고. 너 내가 그렇게 살길 바라니? 아니잖아. 너 덕분에 내가 숨을 좀 돌리는데 나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는 간절히 말하더니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죠. 날 봐서라도 딱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응? 내 친구 다신 여기 못 오게 할 거고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다신 이 집에 안 오마. 그러니까 이번만 그냥 넘어가줘, 응? 제발. 아무리 시어머니가 오해라고 해도 제게는 떠올리기 싫은 과거까지 기억났기에 괴로웠죠. 하지만 정말 오해인데 이를 크게 만들면 시어머니 입장이 곤란해질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의심이 되긴 해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시어머니가 제 아이와 나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방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아이를 찾았고 이내 화장실 욕조 안에서 웅크린 채 자고 있던 제 아들을 발견했죠. 정말이지 눈이 뒤집혔고 조용히 문을 닫은 뒤에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정말 오해야. 나는 담배 냄새가 안 나고. 화장실에 쌓여있는 담배꽁초는 뭔데요? 어머님, 이거 오해 아니죠? 어머님, 도박하시죠? 한두 번 한 게 아닌 게 맞는 거죠? 오해라니까 몇 번을 말해. 도박? 노름? 내가 그걸 왜 해? 순간 소리를 꽥 지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제 아버지와 닮아 있었죠. 도박, 노름이라는 단어에 과민하게 반응하던 그 모습과 말입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말할 거예요, 저. 너 미쳤니? 지금 나 이혼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야? 건수 잡았다 이거니?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왜? 집안에 분란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그래, 애는 내가 미안하다. 신경을 못 썼어. 집도 치워야 하고 그래서 내가 잠깐 놔둔 거야. 됐니? 아버님 의처증이라면서요. 근데 이혼이요? 이혼 안 해주죠. 진짜 의처증이라면. 이제 보니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시어머니 외출에 민감한지 이해가 가요. 시어머니가 도박 중독이면 모든 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왜 도박을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건지도요. 애 돌봐주시겠다고 한 것도 핑계였죠? 나올 구실이 필요했던 거고. 맞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확 바뀌었죠. 짜증 가득하게 미간을 좁힌 채로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긁더군요. 너 잘났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뭐요? 어쩔 거냐고? 시어머니를 도박으로 신고라도 하게? 이까지 꾸진 집에서 화투 몇 번 한 게 큰 죄니? 그리고 이게 무슨 도박이야? 그냥 몇 번 재미로 한 거지. 너 그거 꼴랑 몇 푼 준 걸로 큰 소리 치는 모양인데 그 돈으로 도박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니? 어머님! 그래! 난 네 시어머니야. 넌 내 며느리고. 근데 감히 그따위로 눈을 뜨고 큰 소리를 내? 머리가 돌았니? 내가 이혼 안 하면 네 시어머니고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내 아들이랑 살고 있는 게 너야. 이런 식으로 사이 안 좋게 지내면 손해보는 건 너라고. 너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지 말고 머리를 제대로 굴리라는 의미야. 애비도 없고 집안도 학벌도 구질구질한 널 며느리 자리에 앉혀주면 고분고분 내내 하고 맞장구나 칠 것이지.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 정말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갖 욕설을 섞어서 제게 내지르는 말은 이전엔 들어본 적이 없었죠. 차마 제가 쓰진 못했지만 정말로 입에 담기도 험한 말들이 줄줄 나왔어요.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바닥에 있던 담배를 물고는 이어 말했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조용히. 일 키워서 좋을 건 뭐야? 내가 이런 모습이라고 해도 평생을 살비비며 살아온 게 내 남편이고 이런 어미라도 꼬박꼬박 존대해주는 내 아들이 있어. 너랑 결혼할 때 나랑 네 시아비한테 그러더라.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도박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비밀로 해달라고. 너랑 결혼 한번 하겠다고 그렇게 노력했어. 그런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우리 이번엔 그냥 넘기자. 응? 나도 그럼 너한테 더는 터치 안 할 테니 아가리 여물고 서로가 없는 사람인 척 그렇게 지내자는 거야. 나도 이 집 더럽고 치사해서 안 쓸 테니까. 어? 대답을 해!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치고 나왔죠. 그 대답 제가 하죠. 저는 그냥은 못 넘어가요, 더는! 강제로 개방한 현관문에서 모든 상황을 남편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아버지도 그 뒤에서 함께 걸어 나오셨죠.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나서 얼굴이 일그러진 것은 처음 봤습니다. 시아버지도 무척 무서운 표정을 하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굉장히 놀라서는 피우고 있던 담배를 급하게 끄곤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10원짜리였어. 진짜야.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걸고 정말이라니까. 잊었어?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 모두 당신이 이전부터 걸었고 내 소유인 거. 심지어 5년 전에 당신 아들까지 걸고 몇 번이나 그랬잖아. 정말 뻔뻔하게 또 그 이름을 올려? 여보, 진짜 오해야.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고 결정을 해. 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거 오해야. 그래. 며느리 제가 한 거야. 뭐? 난 말리려고 온 거야, 사실. 정말이야. 제 아버지 도박 중독자였잖아. 그놈 삐가 어디 가겠어?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난 제가 하도 부탁을 해서 대신 뒤집어 쓰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난 정말 도박엔 손도 안 댔어. 담배만 오랜만에 폈고. 정말로. 예전부터 나 당신 믿으려고 했어. 멀쩡한 우리 집이 넘어갔을 때도 실수라고 생각했고 당신 친구들이 문제라고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남긴 유산 말아먹었을 때는 내 아들 생모라서 참았어. 근데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알겠더라. 아들을 위해 했던 것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내가 당신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여보! 이제 그 눈물 압니다. 10원 아니고 1원이라고 해도 이제 당신이랑은 끝이야. 그 뒤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현재까지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시고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절연을 택했죠. 남편도 시아버지도 제게도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를 하더군요. 솔직히 저를 속인 것에는 화가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남편과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됐죠. 오히려 이 일로 이전에 있던 앙금까지 씻어낼 수 있었고요. 아니, 같은 아픔이 있었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돌이켜보면 도박은 정말 무서운 질병 같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도박을 하는 자는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건다는 말이요. 그리고 그 확실함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도 포함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코인이나 온라인 바카라 같은 도박 문제가 종종 뉴스에 올라오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도박 중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우리 가족들은 아니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 말고 대화를 통해서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